제가 사실 지난 8월 초중순부터 제가 사실 이 경선 과정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사실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인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8월 말 9월 초까지는 제가 그런 경선 룰이 정해지고 경선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다소 발언을 자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내에서 강하게 추진하던 그런 어젠다들이 다소 관심에서 멀어졌던 측면이 있고, 그런 어떤 개혁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또 정치에서 멀어지는 계기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비해서 또 우리 당의 후보들께 다시 한번 또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20대 30대 지지를 일시적으로 득했지만은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하게 하려면은 더욱더 우리가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주민등록 통계상의 비율로 조정된 그런 여론조사상의 수치를 믿을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진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환호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바라봐 주시오. 각 후보별로 어제보다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오늘을 그 후보 유세장에 참여했다면은 그 후보는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보였던 젊은 사람보다 더 적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길에서 다소 위험 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인식으로 매일매일 선거운동에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해명이 불충분했을 뿐더러 그것이 해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던 것에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후보자와 과거와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의 협박성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정치 개입의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께서 따로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의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위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주요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국정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책무를 망각하신 분이 아닐지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다른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건이 이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정검유착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만 저희가 상황을 조금만 치환해 보면은 그 검찰도 결국에는 행정부 소속의 이제 기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꼭 공익제보라는 말을 붙이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실제 문서상에 그것이 검찰에서 나온 문건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행정부 기관에서 들어오는 제보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래서 그 김웅 의원이 그 당내에 전달했다는 경로라든지 아니면 정정식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경로라는 것이 그게 같은 경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로 이후의 당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크게 지금 문제될 상황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의 어쨌든 그런 어떤 제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야권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재정 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언론과 국민에게 이런 제보를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내용이 유입되는 상황 자체는 저희 당에서는 여러 번 경험해봤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당에까지 유입되는 경로 속에서 이 전달자들이 어떤 의도와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달했느냐, 상황에 대한 인지라는 것은 그냥 좋은 제보로 받아들였냐, 아니면은 타자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당의 이름을 빌어 가지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느냐, 이게 너무 그 사안을 다르게 규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당에 유입된 이유로 그 당의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예측하는 것이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선을 앞두고 결국엔 세력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의 문제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가와 별개로 어제 제가 백분 토론에서 언급했지만은 민주당에 선출되는 후보가 오히려 대통령의 대체제 또는 차별화된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통령과 강한 결속력을 보이면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하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10% 이하로 내려갔던 상황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1년 전쯤에 아니면 6개월 전에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후반대와 40% 초반대를 오가고 있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우리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또 후보가 사실 여당 후보와 맞서는 상황 속에서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대통령 지지율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막연한 선거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유튜버 세계관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의 정적 행보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석합니다. 예. 지난 총선 때는 문재인 정부의 프락치기 때문에 노원병에서 3번 선거 떨어져 가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이제는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문재인에게 들어바치려고 한다. 뭐 이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을 부정하기 위해선 제 세계관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세계관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제가 대선 승리하는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행보를 하고 싶은 그 유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이걸 보고 여러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걸 보고 또 받아들여가지고 유튜버들은 또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간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한 목표, 예, 그거 외에는 지금 머릿속에 없고 저에 대해서 뭐 종로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방선거에서의 제 역할이라는 것들 또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러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런 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저 개인에게 있어서 참 제가 혼자 멋들어진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치를 길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참 오만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그 자체보다도 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서울에 정말 서민들이 거주하는 제 고향인 상계동에서 당선되는 그래서 상계동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꿈이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가고 싶고 그게 최대한 빨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고